이번 대선은 전 세계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선거가 3달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제가 미국에 3년 동안 취재를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미국의 분열이 정말 흡사 심리적 내전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사교양 PD로 일하고 있는 강윤기 PD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미국 PD 특파원으로 근무했었고, 2달 전에 미국은 내전 중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제가 특파원 기간 동안에 경험했고 지켜봤던 미국의 문제점들, 특히 분열상들을 압축해서 책을 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다른 대선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이 이번 대선을 절대 질 수 없는 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치열하고 계속해서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죠. 불과 지난 한 달을 한번 돌아보면요. 지난 6월 27일에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1차 대선 토론이 있었죠. 그때 바이든 후보가 사실은 참패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월 13일에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국제적으로 큰 뉴스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그 암살 시도에서 살아나면서 극적인 서사까지 붙여주면서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다, 어데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변수가 많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 바이든 후보가 사퇴를 했죠.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떠올랐는데 아주 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앞으로 선거가 3달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정치, 외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예측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리고 어떤 표 차이로 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그 영향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번 선거는 워낙 치열하고 서로의 지도자를 인정할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도 그 진통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될 거라 보고요. 이미 미국 대선이 있기 전인데도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이고 있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있을 미국 대선의 여파는 계속될 것이고, 선거가 끝나도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실은 미국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아주 큰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다 아시다시피 대외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 고립주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세계화가 된 글로벌 공급망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본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 무역이 큰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트럼프가 공언하다시피 관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트럼프 1, 2기 때 중국 제품에 대해서 50%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관세를 지금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100%다. 200%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관세 전쟁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끼칠지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경제적으로 또 하나 문제되는 건요. 트럼프가 되면 아마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것 중에서 기후변화, 기후 대응에 대한 경제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방향을 설정하고 나왔다면은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공격적으로 감행했던 미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공장 이전 같은 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한국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이 미국 대선의 결과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안보적으로도 한국에서 큰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경찰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군림하면서 세계 평화를 중재 혹은 조정해 왔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동맹에 대한 기존의 역할이라든지 가치를 부정하는 거기도 합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에 한 곳이 바로 한국이죠. 안보상으로도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한다든지, 높은 방위비 지출을 요구한다든지, 심지어는 북미 간에 혹은 남북 간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 대선의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변화, 아주 사실은 전 세계 질서를 흔들 만큼의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국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됐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세금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아주 높아지겠죠. 지금 100%, 200%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멕시코라든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세 정책인데요. 사실은 바이든 정부, 민주당 행정부는 증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세를 더 많이 물리고,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세수를 확보해서 그것을 미국에 필요한 예산에 쓰겠다는 건데요. 트럼프는 정반대입니다. 트럼프는 감세를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법인세도 낮추고, 그리고 부자들에게 물렸던 소득세도 낮춰서 낙수 효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낙수 효과가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나 부자들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가 된다면 아마 이 낙수 효과를 노린 감세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추진했던 방향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등의 그런 재생에너지에 투자했던 산업의 방향을 돌려서 기존의 석탄 산업, 기존의 고전적인 제조업에 다시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전 같은 산업도 다시 한번 재조명 받을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리쇼어링, 외국으로 떠났던 제조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끔, 미국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공약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게요, 어젠다 47이라는 공약집이 있습니다. 아마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을 생각하실 때 가장 쉬운 거는 바이든이 했던 거와는 반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IRA가 지금 사실 한국 분들도 이제 IRA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 법이 뭔지는 몰라도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게 왠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했다, 도움이 될 거다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IRA의 정식 명칭은 Inflation Reduction Act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줄인다, 감축하는 법이라는 거거든요. 이 IRA의 세 가지 대표적인 항목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를 늘린다는 겁니다. 세금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거고, 세 번째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산업의 재조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IRA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법인세라든지 의료비는 관계가 없는 문제죠. 사실 기후위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한국 산업,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과도 큰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IRA 법에 따라서 많은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고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전기차의 의무화를 늘리고,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그런 산업에 있어서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게 IRA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저는 IRA는 전면 폐지되거나 혹은 큰 수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트럼프의 심리도 있는데요. 트럼프는 바이든이 했던 건 뭐든지 뒤집겠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를 그대로 둘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IRA법이 트럼프의 이해와 정반대가 됩니다. 트럼프 주 지지층은요, 미국에서 고졸 이하의 백인이자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 자동차나 철강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제조업, 석탄 산업, 석유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후위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고전적인 석탄 산업과 제조업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IRA가 살아남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에 처음에 대선에 도전을 했죠. 내가 대통령직에 나서겠다, 대통령이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출마선을 할 때 그 화면을 보면은 정말 어설퍼요. 말도 어눌하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좀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의 트럼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6년의 트럼프를 생각하시면 완전히 큰 오산인데요. 트럼프는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슈퍼파워를 가지고 다시 대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는 국정 경험을 가졌고요. 외교 경험을 가졌고요. 본인의 실패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면은 대중의 마음을 이끄는지도 확실히 체득하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트럼프라고 하면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죽을 못 쓰는 강렬한 지지층이 수천만 명, 1억 명이 넘는 지지층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일종의 연예인, 팬덤을 가지고 바라보는 강력한 지지층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닌가. 트럼프가 하는 말이라면 다 맞고 그가 하는 말이라면 절대 오류가 없다. 그는 선거에서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더 강력하고 더 거칠게 정책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트럼프의 공약집이 어젠다 47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 공약집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정책이 옳든 그르든 트럼프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은 1기 때 못했던 자신의 꿈들을 아주 강력하고 거칠게 밀어붙일 것이다.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어젠다 47은 사실은 공개되어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공약집입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독자분들은 프로젝트 2025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의 약간 비밀스러운 비선 싱크탱크인데요. 여기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의 청사진들을 또 비밀리에 만들고 있다고 하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거기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제거해야 될 예전에 트럼프에게는 충성했으나 그 사이에 변절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연방 공무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들은 자신의 충성파로 채울 거라는 그런 계획도 암암리에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전방위적인 일종의 이제 반대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극우적인 정책들을 실행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어젠다 47에 그리고 비선 조직이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2025까지 합치면 1기 때 못했던 정책들을 더욱더 강력하고 그리고 거칠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고 많은 미국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찰 국가로 군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달러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지배했고요. 1,000조가 넘는 그 국방비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방식으로 중재, 때로는 조정, 때로는 개입해서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었는데요. 트럼프는 이런 미국의 소위 말하는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부정합니다. 트럼프는 우리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2차 대전 이전까지는 고립주의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 이미 유럽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외국에 일에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바뀌었지만 트럼프는 우리가 왜 다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냐는 거거든요. 미국의 치안도 불안하고 마약 사범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 미국도 살기 힘든데 왜 외국을 도와주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사실은 또 호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동맹의 가치라든지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질 거고 돈으로 접근할 겁니다. 우리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가 방위비 협상에서 얼마만큼 매몰차게 굴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2기 때는 더 할 겁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방위비 협상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한국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게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한국이 잘 따르지 않는다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혹은 주한미군 규모를 크게 줄이겠다라고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중요한 동맹들이 다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유럽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탈퇴할 거다. 우리가 왜 유럽의 동맹국들을 위해서 돈을 부담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타이완, 사실은 미국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 중국과 또 다른 대척점에 있는 갈등을 빚고 있는 타이완에게도 우리 미국이 왜 타이완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써야 되지? 너네가 이 반도체 산업 다 가져갔잖아. 너네가 만약에 우리가 지켜주는 거 원한다면 방위비를 내라고 해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에 대한 갈등이 아주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안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할 거라고 보는. 첫 번째로는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입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그 뒤를 잇는 해리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가 좀 돌파구가 안 열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유세라든지 인터뷰 과정에서 트럼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김정은은 나의 친구야. 내가 북미 관계 개선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북미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종의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도박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불확실성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도 보면은 하노이 회담이 거의 끝나간다. 거의 협상이 타결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끝에 그게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북미 대화를 트럼프가 주도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북미 대화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이에 북한은 핵 능력을 좀 어느 정도 갖췄고, 만약에 북미 대화가 트럼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비핵화가 아니라 지금까지 북한이 갖고 있던 핵은 인정을 하고 핵 동결을 전제로 북미 간의 수교가 이루어지거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한국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그때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트럼프는 한국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거나 혹은 한국의 뜻과는 반대되는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 북미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평화를 주도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북미 대화가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에 독자적으로 한국 내에서 핵 무장을 하자라는 여론이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내에 사회적인 남남 갈등도 커질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독자적인 핵 무장을 말은 하기 쉽지만 실제로 가능하냐? 일단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가지려는 얘기가 나온다고 시작하면 바로 일본과 중국에서 엄청난 반발이 시작되면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가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특히나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한국의 핵 무장을 용인할까?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북미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북미 대화로 인한 부가적인 한국 사회의 갈등이나 또 다른 외교적인 분쟁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지금 해리스의 입에서 해리스가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후보로 확정되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리스가 본인의 입으로 국민들 혹은 세계인들에게 본인의 기본적인 정책을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월 18일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전당대회를 전후로 미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해리스의 생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9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던데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도 이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해리스가 생각하는 미국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그대로 개성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지냈고 국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해리스는 대통령이 돼도 바이든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해리스가 차별화를 좀 내세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민 정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민 정책을 사실은 해리스가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실패했다, 잘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3달 정도 남은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쪽에서 해리스를 공격할 때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는 게 아마 이민 정책일 겁니다. 너네 이민 정책 실패하지 않았냐? 그거 해리스가 담당하지 않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해리스는 이 대선 과정에서 이민 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민 정책을 내가 더 잘하겠다라는 그런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외 정책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대이스라엘 정책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바이든과 해리스는 같은 행정부였고 스펙트럼을 보자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바라본 시각도 조금은 팔레스타인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리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쟁이 정말 올바른지 가치가 있는지를 또 평가해 볼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원이 아닌 팔레스타인 문제도 좀 더 고려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중동의 전운이 또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의 전쟁이 아닌 이제 헤즈볼라가 등장을 하고 이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중동 전쟁이 더 확전 국면으로 가면서 세계 경제라든지 외교를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해리스가 바이든 행정부와는 좀 더 다르게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대외 정책의 변화보다는 미국 국내 정책에 있어서 흡사 내전과도 같은 그런 분열이 더 강화될 거다, 더 심해질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쓴 책에서도 미국은 내전 중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제가 미국에 취재를 해보면서 미국에 3년 동안 취재를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미국의 분열이 정말 흡사 심리적 내전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그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다 아시다시피 낙태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1975년에 로 대 웨이드 그 판례를 통해서 사실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난 2022년에 뒤집어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죠. 그래서 각 주마다 결정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그 이슈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해리스는 여성이고 또 강력하게 낙태권을 인정하자라는 대선 후보거든요. 근데 트럼프 측은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와 복음주의자들의 대결로 이제 대선이 꾸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가 이긴다면 미국 민주당이 생각하는 가치들, 낙태라든지 이민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트럼프가 반대하는 정책들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사회에서 더 분열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되는 분야가 바로 이민인데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미국은 멜팅팟이다, 용광로다라고 봐요.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이민자들이 다 녹아내려서 창의성과 그 역동적인 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민에 대해서도 더 개방해야 되고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해리스와 민주당 쪽의 생각이지만 공화당 쪽은 정반대입니다.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하지만 그것이 멜팅팟, 이민자들 통해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은 유럽 출신의 백인들이 다시 한번 중심이 돼서 이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막고 백인 중심의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쪽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갈등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 과연 트럼프가 승복할 것이냐, 그 선거 결과가 어떻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는 여전히 그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선거에서 질 리가 없다. 내가 당선된 선거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낙선할 리가 없다. 2024년 선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무장투쟁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사회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혹은 대선 이후 동안 어떻게 하면 미국 사회를 스스로 화합하게 만들지, 분열을 치유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그 갈등은 실제로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